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지표를 확인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물가 둔화가 확인이 되자 3대 지수가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1월 CPI는 전년 대비해서 3.1%가량 올라갔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다시 한번 물가 상승의 둔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또 12월 FOMC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주시해야 할 텐데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FOMC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물가 안정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AI 모멘텀이 붙여주며 이제 반도체의 진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탄력도를 가늠해 봐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담아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도 우리는 반도체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은 0.5% 오른 채 끝이 났죠. 반도체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우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한동안 부침을 겪고 있었던 홍콩장을 중심으로 중화권의 반등이 보인 점, 시장에 우호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새벽에 알게 되는 FOMC 경계감 때문에 시장은 하락 종목 수도 꽤 많았습니다. 1,200개 정도 떨어지기도 했죠. 영향이 있었던 이슈들 간략하게만 추렸습니다. 미국의 반도체가 잘 나갔고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고 어제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신재생 관련한 사업도 영역을 갖고 있고 신재생 정책이 더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주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공공주택 사업 민간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주도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긍정적인 뉴스 등이 있었고요. 어제도 올랐던 쪽 종목들을 본다면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가 주축을 맡았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도 계속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의 시세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는 LS 머티리얼즈가 시장에 수급을 빨아들였죠. 로봇, 미디어, 엔터 쪽이 코스닥에 밀린 것도 그 맥락일 겁니다. LS 머티리얼즈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이쪽에서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더해지고 있죠. 그간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만 정리한 겁니다. 빅테크, AI 전력 투구를 하고 있죠. 이것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렸어요. 메모리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최악이었던 낸드 쪽마저 회복을 보여주고 있으며 AI 촉발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 등이 결국 세트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어제는 온디바이스 AI 종목군들이 또 올라줬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과 SK 수장이 네덜란드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ASML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밤사이 협력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고요. 삼성과 ASML이 1조 투자해서 한국의 반도체 R&D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EUV 기반한 초미세 제조 공정 공동 개발에 대한 R&D 센터입니다. EUV 관련주 얼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SNS텍, FST, 동진세미캠, 워트, PSK, 풍국주정, 넥스틴 등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각각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EUV 관련해서 오늘 시세를 받게 된다면 이 정도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온디바이스 AI 이슈. 계속해서 11월경부터 전달드리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여기서 시세를 한 번 더 내려면 킬러 콘텐츠나 킬러 제품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킬러 제품과 킬러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 잠시 후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도체는 나노 경쟁 이야기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노 경쟁.
2나노 경쟁까지 와 있는데요. 2나노라는 것은 머리카락 10만 분의 2 두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노라는 게요. 나노미터라는 건 반도체 트랜지스터 게이트 길이를 말합니다. 이것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성능과 전력 효율이 올라가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은 초미세 공정, 나노 공정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나노 싸움을 하다가 수율의 문제로 인해서 TSMC의 고객을 뺏겼다, 얻었다. 삼성전자는 그걸 반복하고 있기도 하죠. 치열한 나노 경쟁, 지금 2나노 경쟁 이게 꽤 화두가 되고 있어요. TSMC는 2나노미터 시제품 공정 테스트 결과를 애플과 엔비디아 등에게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에 맞서서 삼성전자도 2나노 시제품 가격 인하 버전을 제공했다라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최근이었죠. 1.8나노 내년 연말까지 제공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으나 명확한 건 나노 경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사실 나노 공정하면 결국엔 미세 공정이 중요해지고 앞서 살펴봤던 EUV의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 공정 관련한 종목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노 경쟁에 관련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종목들은 이 정도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싸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에 낸 보고서가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중국 출장 보고서였습니다. 미래에셋이 판단하기로는 중국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규제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넣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테크는 키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축약해보면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등 굵직한 중국의 대기업들도 AI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내년도 국가 반도체 펀드 3기가 출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거죠. 이게 한 15년 주기마다 출범이 되고 계속해서 반도체 굵직한 기업들을 키워냈던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펀드는 내년 AI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블룸버그에서도 보도가 있었죠. 중국은 지금 부양책 대신에 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 산업 정책 역시나 시스템, 디지털 경제, AI 분야 등으로 집중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웨이폰에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입장도 들어왔죠. 계속 누르고자 하는 미국과 솟아날 구멍을 찾고자 하는 중국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되겠고요. 이런 모멘텀은 결국 반도체 소부장 국내 업체들을 자극할 여지는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로는 또 제주반도체네요. 요즘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제주반도체, 칩셋미디어, 피델릭스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만 단기간에 제주반도체 등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변동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앞서 온디바이스 AI, 킬러 콘텐츠, 킬러 서비스 이야기 했는데요. 실체 환호하고 있는 AI,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쪽이 불안감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붙을 때도 더 강하게 붙습니다. 챗 GPT 관련한 종목들, GPU, HBM 쪽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갔던 거고요. 의료 AI 쪽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 바톤을 받은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이죠. 결국 AI가 탑재된 인터넷 없이도 그 스마트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AI를 돌릴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처음에는 스마트폰에다가 넣겠다, 그 다음에는 노트북에다 넣겠다 하더니 어제 나온 얘기는 AI 갤버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에다 실시간으로 AI를 넣어서 그냥 귀에 꽂고 있으면 외국인과 이야기할 때 자동으로 통역이 되는 그런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어폰이라던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교체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가 거론되고 나서부터 IT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장착되어가는 전자기기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AI를 탑재해 나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디바이스 AI 세상을 생각보다 빨리 마주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자극하는 거죠. 관련해서 이런 논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 정리한 거 11월 28일경부터 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단기적인 상승은 부담되죠. 제주반도체 한 달 사이에 170% 올랐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대표 종목으로서 대장주로서 이쪽 섹터 뚜껑을 열어줬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의 시세 분출을 도와준 종목입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도 60%,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모두 급등을 한 달 사이에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조정에 대한 얘기를 자꾸 꺼내 놓느냐. 분명히 장기적으로 더 갈 여지가 있겠으나 단기적인 수급 변동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조건 완화에 대한 희망 고문이 계속되네요. 어제 오후경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2시경에 관련해서 보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후 1시경부터 해서 코스닥이 갑자기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다만 장 마감까지 관련한 보도는 없었고요. 하지만 시간 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한 보도가요.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코멘트를 했죠. 물론 또 한 3일 검토하고 또 주말에 내놓을 가능성도 언제든 열려는 있겠으나 일단은 기대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출하에 대한 우려감 살짝 키웠고요. 목요일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수급 변동성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른 종목들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야 되고요. 신규 상장주 등으로 일부 쏠림 현상이 좀 극대화될 경우에는 지금 신규 자금 유입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언제든 어떤 종목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S 머티리얼즈이죠.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6,000원, 어제 코스닥 25위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24,000원으로 끝이 났네요. 300% 오른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울트라 커패시티 주요 제품이고요. 주요 주주는 LS 전선, 주주 지분 비중이 한 43% 정도 되겠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풍력 관련해서 모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는 LS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면서 다른 풍력주들의 시세도 조금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정책 모멘텀이 있기도 했죠. 자, 어제는 LS 머티리얼즈였고요. 오늘 또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종목도 청약에서 좀 인기를 끌었던 종목입니다. 블루엠텍이라고 하는데 국내 최초로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의원 의사들이 약간 쿠팡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서 약을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병의원 전용 전문 의약품 온라인몰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전체 병의원 91%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도 괜찮았고요. 개인 공모 청약 성과도 꽤 치열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9,00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핫한 시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가 됐네요. 시장 예상에 딱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예상 3.1, 헤드라인 YOY 기준 3.1 나왔고요. MOM 기준으로도 딱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했는데 조금 올라서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CPI도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요. 다만 전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조금 0.1%포인트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전체적인 기조는 내려오고 있다입니다.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물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정도인데 조금 찝찝한 것은 전월 대비해서 살짝 올랐다라는 것과 이미 이렇게 CPI가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선반영을 했다라는 게 되겠죠. 에너지 물가를 보면 이미 내려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WTI나 가솔린의 가격을 보시면 9월 89달러에서 12월 들어서 오늘 기조로는 WTI가 68달러까지 내려갔죠. 계속 내려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CPI는 떨어질 거야 라는 게 나름 시장엔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죠. 떨어진 쪽은 에너지, 신차, 의류, 호텔, 항공, 운임 등이었고요. 오른쪽에서는 주거비와 중고차, 의료 서비스 등이 보입니다. 주거비가 올라간 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자동차 업계 파업의 영향이었다 정도로 분석 가능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조금 특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CPI를 보고 나서 예상에 부합했어 하고 10년물이 딱 떨어졌다가 전월 대비는 조금 올랐네, 주거비도 올랐네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CPI가 안정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11월 소매 판매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말은 물가는 괜찮게 안정을 찾고 경기는 탄탄할 거야 라는 기대이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옐런 장관이 경기 침체 크게 없이 물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연착륙 경로 중이다 라고 코멘트한 것도 힘을 실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기 4분기에서 3분기로 조금 앞당기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조금 우호적인 내용이었고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CPI와 관련 코멘트 등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라고 하는 게 월 14일이죠. 12월 14일은 뭘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허그데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한 번 더 사랑하는 이들을 안아주시고요. 우리는 증시 참여자로서 통화정책데이인 내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 한 30개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일 많이 몰려 있어요. 내일 새벽에 FOMC 결과 발표 있을 거고요. 영국과 유럽, 스위스, 노르웨이도 다 내일 내놓게 될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FOMC가 되겠죠. 이번에 점도표가 나옵니다. 9월 중간값에서 어느 정도 수치로 내려가게 되는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된 레벨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한 4번 정도 인하하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 기대 대비 어떻게 나오는가 점도표도 중요합니다. 내일 저희가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입니다. 뉴욕장은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하면서 올라줬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제한적인 AI 칩 허용 관련한 코멘트가 반도체 쪽을 자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호조를 기록하면서 장기물 또 하락 움직임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3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죠. 다만 걸리는 건 유가가 4% 정도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 때문에 나스닥 대비 다우가 상승폭을 키워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에너지 쪽이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미국과 유럽 천연가스 역시나 2개월, 6개월 각각 최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CPI가 무난했다. 연착륙 기대감 전해드렸고요.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낮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CME 페드워치 상으로는 여전히 3월, 5월 다 확률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오는 코멘트들이 오늘 CPI 데이터를 봤더니 완전 금리 인하 기대로 몰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라는 느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6월 이전에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있다라고 이번 CPI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네요. 자, 반도체 쪽이 괜찮았죠. 그러면서 눈에 띄는 종목, 요즘 브로드컴 실적 내놓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밤사이도 4% 이상 뛰었습니다. AI 관련한 매출이 꽤나 괜찮게 잡혔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브로드컴을 밀어 올리고 있는 요소죠. 엑슨모빌은 유가 급락으로 또 떨어졌어요.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3개월 동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자, 오라클은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이 둔화된다, 매출이 기대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에 12%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세적으로 보시면 빅테크 나름 괜찮았고요. 반도체 쪽이 돋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쨍한 건 바로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밀려난 쪽은 앞서 봤던 오라클 여기 붙어 있고요. 태양광 쪽 오늘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고 전기차 쪽도 그다지 시세 좋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종목군들도 좀 내려갔죠. 그리고 유가 급락하면서 에너지단의 시세가 하락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빗썸의 위믹스 재상장 소식이 들려왔죠.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 5개사인데 그중에서 업비트를 제외하고 4곳이 모두 이제 위믹스를 거래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8일에 모두 다 이제 거래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었는데 1년여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등의 종목들 강세 기록했고요. FSN, 다날, 우리기술 투자와 같은 코인 관련주 혹은 게임주들까지도 시간 외 시세에 포착됐습니다. 장중 반영 확인하시죠.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도 AI 전력 투구한다라는 소식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NFT 이슈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네요. NFT 투자로 이익을 내도 소득세를 안 낸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요 정도 다시 한번 관심을 둬야 될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업 뉴스 중에 히토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에 히토류나 철도 프로젝트 관련해서 구애를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중요도 요즘 들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경이었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가 아니라 견제하기 위해서 히토류 확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사우디와 협력 강화한다. 이런 뉴스 등이 있었습니다. 히토류라는 것은 17종의 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첨단 산업에 이 히토류가 얼추 사용이 되죠. 예를 들면 아이폰의 유리 인디움, 스크린에는 유로피움, 리튬은 전력 저장, 세륨은 화면 유리 광택 등등에 쓰입니다. 이 히토류는 넓은 토지와 나름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개발하기 좀 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맥락에서는 중국이 히토류 쪽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공급처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치열한 접점이 예상됩니다. 반도체로 누르고 히토류로 치고 계속 치고받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히토류 관련해서 중요도가 다시 부각될지 여부 체크하고 살펴보시죠. 물론 이런 쪽 종목들은 장기 시세를 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단발적 시세도 며칠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손 빠르신 분들이라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들려왔던 시장의 뉴스들 정리해봤고요. 어제 강했던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신재생이 돋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신재생 쪽은 워낙에 정책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주가의 발목이 크게 잡혀 있었던 섹터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게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브리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신바람이 분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내년에는 확실히 좀 이 부분들이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풍력 시장의 전망치 변화를 좀 체크해 보면요. 2023년 상반기와 2023년의 하반기
이렇게 봤을 때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올해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풍력 에너지 중에서도 해상 풍력이 확실히 육상 풍력보다는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최근인데요. 그 이유는 전력의 생산량이 훨씬 더 많고 타워의 운송이 용이합니다. 거기다가 가용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상풍력 대비해서 해상풍력 1.5기가와트 용량 계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총 1.9기가와트의 이 계약이 전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국내 해상풍력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잠깐 얘기 드렸듯이 확실히 신재생 이런 쪽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굉장히 좀 발목을 잡는 요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의 이자율이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좋지 않아집니다. 금리는 사실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렇게 지금 풍력 ETF 주가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금리고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풍력 ETF가 될 텐데 물론 지금 저점에서 한 12%가량 풍력주가 올라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 금리와의 상관 계수가 마이너스 0.95%를 기록하면서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죠.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 풍력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이 한번 크게 튀어오른 이후에 지금 차츰차츰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풍력은 와트당 비용이 육상풍력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전반적으로 수주도 회복이 되고 실적의 개선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고금리 여전하지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더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어제 특히나 풍력주 중에서도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CS윈드가 12% 가까이 올랐고요. SK오션플랜트도 7% 정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가 추이 보시면 올해 연초부터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가 잘 가다가 주가가 크게 밀렸었죠. 이게 다 금리 때문이었고요.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딛고 어느 정도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실 전해지는 뉴스들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습니다. 각각 지금 CS윈드나 북미나 유럽 쪽에서 굉장히 수주를 활발하게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오션플랜트는 대만 쪽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대만 시장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니까 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대만 시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매출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 실적 컨센서스 굉장히 좋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CS윈드 매출은 2조 원 넘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2,22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SK오션플랜트도 1조 원이 넘는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도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내년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풍력 타워라던가 터빈 같은 상부 구조물 쪽에서 사업을 강화를 했었는데 지금 이 하부 구조물 쪽이 확실히 앞으로 더 그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말쯤에 이 덴마크 쪽에 업체를 인수를 해서 그쪽 시장의 진출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오션플랜트는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대만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기대하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앞서 얘기드렸듯이 해상풍력주 하면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SK 오션플랜트를 탑픽으로 꼽았더라고요. 대만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그러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확실히 미국 쪽의 정책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대만도 물론 내년에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부터 해서 야당까지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 제한적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 앞서 얘기 드렸듯이 블라트 쪽에 인수를 하면서 하부 구조물 시장에 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정도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신규 인수 법인들의 수익성 개선 여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S 웨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인 지의 그리드 연결 문제로 인해서 기존의 3, 4분기에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프로젝트가 좀 연기가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잠시 후에 김민진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얘기하면 또 원전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도 차곡차곡 좀 시세를 쌓아가고 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적이죠. 일단 12월 10일에 한수원 쪽에서 신한울 3, 4, 5기 협력사에 계약금의 30% 정도를 먼저 지급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 원전 사업도 한번 수주를 따내면 굉장히 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통은 납품하고 뭐 2, 3년 뒤에 이제 금액을 받고 이런 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먼저 받는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여서 이날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원전주가 힘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시세로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렇게 높은 또 금액의 수주를 따내는 소식들 지속되면서 최근에 시세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주까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원전 비롯해서 반도체, 굴지의 섹터들 저희 자세하게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민진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뒤에 회사 일정이 급하시다고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 일단 대주주 조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살짝 꺾였습니다. 네. 어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CPI 예상에 부합했고요. 내일 새벽 FOMC 결과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사실 뭐 시장이 좋았었던 상황 속에서 나온 얘기라서 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끈 것은 결국 이제 외국인의 강력한 선물 수급 그리고 해외 증시의 양호한 모습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전일 반영된 미증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CPI 이벤트를 잘 소화를 했죠.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끈끈한 서비스 물가, 이에 따른 근원 물가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MOM 기준으로는 CPI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끈끈한 물가를 걱정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절대적인 YOY 수치로의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어제 이제 미 30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양호하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금리의 하락, 거기에 물가의 안정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미증시가 IT 섹터 위주로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좋은 뉴스 소식은 뭐 유가의 급락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의 민감도가 굉장히 큰 기업 실적에 큰 민감도를 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팩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 흐름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요. 역시 이제 FOMC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다는 네. 것이고 FOMC 발표와 함께 결국은 이제 시장과 연준의 눈높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세 반영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오히려 이제 주가 반영이 좀 덜 된 실적 팩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을 좀 감안하고 FOMC 경계 혹은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등을 체크했을 때 이익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익 실현 움직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궁금합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나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분류의 제품을 내놓겠다. 온디바이스 AI 여기저기 탑재한다 소식 등이 전달되면서 관련주들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탑픽이라던가 혹은 조금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이익을 챙겨봐야 되는 기업들 이렇게 살짝 꼽아주시면.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급등한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고민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었을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의 개화와 함께 먼저 투자에 나서는 것은 당연히 B2B, 즉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결국은 이제 수익화로 넘기기 위해서는 C, 즉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HBM 얘기와 함께 먼저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급등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최근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C와 연관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 칩셋 미디어라든지 여러 이제 IP를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MPU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와 결합될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시간 통역 기능을 디바이스에 탑재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설계 반도체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네.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종목군들이 지금 센 이유를 여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군들을 모두 정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주도를 좀 더 끌고 갈 수는 있다. 다만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조금은 제거하고자 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비중에 대한 축소도 고려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반도체 등의 종목 등이 될 겁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요. EUV 쪽이요. 이제 ASML과 삼성의 협력, R&D 쪽 협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EUV 쪽에서는 혹시 탑픽 있으실까요? 사실 SNS 텍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 좀 변동이 있었죠.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일본 소재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아직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칩셋 미디어와 비슷한 이라는 두 개의 기업이 이제 주가가 같이 네. 급락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단기가 SNS텍과 네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두 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당장의 EUV에 대한 소재 기대감보다는 본업에 이제 포토마스크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에 대한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회복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의 실적 회복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은 EUV 소재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본 쪽의 소재만 일원화를 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S텍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고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바람이 돈이 된다, 풍력, 선수금이 힘이 된다, 원자력. 제가 한때는 꿈이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맞추는 네. 것에 대해 되게 높은 점수를 주는데 풍력과 원자력도 뉴스가 있었고 시세가 있었단 말이죠. 각 섹터에 대한 간략한 뷰 그리고 탑픽 있으시면 주시죠. 네, 사실 두 개의 섹터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가장 부진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풍력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풍력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영향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봐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최근 뭐 CS 윈드를 필두로 해서 뭐 SK 오션플랜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리포트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내년도 미국의 대선에 따른 풍력 관련주들의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올해 기준자로도 사상 최대 풍력의 설치, 내년도도 사상 최대 풍력 설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밸류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주요 3대 모터 기업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포트 상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SK 오션플랜트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었지만은 최근 수주 관련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해상풍력 쪽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CS 윈드 같은 경우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을 탑픽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 최근에 이제 뭐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모여서 2050년까지 3배 만들어내겠다 얘기를 했고요. 유럽판 IRA 법안에서 원자력도 지금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만 이제 해외 쪽에서 아직까지 굉장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뉴스 소식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작은 기자재 업체들, 해외 쪽에서 본격 수주 뉴스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CS 윈드는 11월 21일 저희에게 유망주를 주셨던 바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좀 더 압축해야 되는지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차트 이렇게 돌려보다가 깜짝 놀란 게 지주사였어요. 네. 삼성물산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고 CJ야 뭐 올리브영 덕분인 것 같지만 또 정말 많이 오른 지주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LG 빼고 거의 지주사가 다 괜찮습니다. 이 지주사가 또 배당 메리트도 있다 보니까 연말 대응처로도 관심이 올라가는데 네. 괜찮은 지주사 꼽아주세요. 사실은 제가 올해 시장을 보면서 느낀 부분,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이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네. 돈이 있어야지 이제 더 많은 주주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기업들 위주로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나타나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주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주사들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훨씬 더 할인율이 높은 이유도 약한 주주환원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물론 기업들마다 자체적인 실적, 그리고 방금 얘기 주셨던 CJ그룹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호전,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뭐 SK도 역시 실적의 전환, 하이닉스나 SK이노베이션, SK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삼성물산이 유독 강한 이유는 결국은 향후 수년 동안 이어질 자사주 전량 소각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주환원의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차별화 정책이 언급되는 기업들 위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사 대응으로는 삼성물산을 지금 앞에 세우시나요? 지금 이제 삼성물산, CJ 뭐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의 사업 영역,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CJ가 좀 유망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장님의 종목이 예상 외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LG전자를 최근에 이제 전장 쪽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네. 욕을 좀 세게 먹었거든요. 네. LG전자 근데 괜찮나요?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예상외 종목을 들고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LG전자는 뭐 연간 주가 사이클로 봤을 때는 연말에 사고 연중에 거의 이제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 이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이고요. 그 이유는 실적의 상부하적 패턴 때문입니다. 4분기 지금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전장 쪽의 분할 이러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세게 욕을 먹은 LG그룹이 과연 또 한 번의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뉴스 소식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모르겠지만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 1분기에 가전과 전장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사업부, BS 사업부죠. 이런 쪽을 포함했을 때 워낙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 전략 자체는 목표가 11만 5천 원 선 제시라고요. 손절가는 9만 2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어찌 보면 이 전장 분할설이 계속 좀 상단을 누를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잡아주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절성을 기대해 봤을 때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괜찮은 타이밍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공감하신다면 관심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김민준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